액션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 보면 막 꼭 한 번쯤은 마주치게 되는 클리셰가 하나 있잖아요. 아, 주인공이 싸우다가 다치는 거요? 네, 맞아요. 주인공이 악당들이랑 엄청 격렬하게 맨몸 격투를 벌이다가 어깨가 쾅 하고 빠지는 그런 장면이요. 아, 진짜 단골 소재죠? 그렇죠. 그럼 주인공은 막 고통을 꾹 참고 엄청 비장한 표정으로 벽이나 기둥에 자기 어깨를 강하게 부딪히잖아요. 네, 스스로 맞추는. 네, 뼈가 우두둑하고 들어가는 소리가 나면 언제 다쳤냐는 듯이 다시 주먹을 쥐고 막 적들을 향해 달려가고요. 시각적으로는 정말 멋지고 막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장면이긴 한데요. 멋지긴 하죠. 영화니까요. 네, 근데 사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 근골격계 물리치료 중재학의 탈구 파트 자료를 보면 말이죠. 이 장면은 의학적으로 완전히 그리고 진짜 끔찍할 정도로 틀렸습니다. 아, 완전히 틀렸죠. 영화 속 주인공처럼 그렇게 무작정 뼈를 억지로 끼워 맞추고 바로 움직였다가는 아마 그 팔을 평생 제대로 쓰지 못할 확률이 아주 높거든요. 와, 평생이요. 네. 탈구라는 현상을 단순히 그냥 뼈가 제자리에서 잠깐 빠진 걸로만 이해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 몸의 관절은 단순히 뼈랑 뼈가 맞닿아 있는 게 아니라 인대, 근육, 관절랑 그리고 수많은 신경이랑 혈관이 아주 정교하게 또 팽팽하게 맞물려 있는 복합적인 건축물과 같거든요. 아, 그러니까 오늘 딥다이브의 미션이 바로 이겁니다. 뼈가 제자리를 벗어난다는 게 인체에 얼마나 복잡하고 치명적인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지, 그리고 그걸 복구하는 재활의 과정이 왜 영화처럼 단순할 수 없는지 그 기저의 메커니즘을 파헤쳐보는 거죠. 자, 한번 파헤쳐볼까요? 네, 아주 좋습니다. 이든 이 복잡한 건축물이 무너지는 과정을 본격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자료를 읽다 보니까 가장 먼저 탈구, 그러니까 디슬로케이션이랑 아탈구, 서블락세이션이라는 두 가지 용어가 등장하더라고요. 흔히 레고 블록으로 많이들 비유하잖아요. 아, 레고 블록 비유 좋죠. 많이 쓰잖아요. 네, 그 두 개의 레고 블록이 완전히 분리되어서 바닥에 뚝 떨어져 있으면 탈구고, 블록이 살짝 엇갈려서 끄트머리만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으면 아탈구라고요. 근데 인체는 플라스틱 블록이 아니니까 이 분리라는 개념을 구조적으로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 레고 블록 비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체의 해부학적 구조를 딱 덧붙여 보면 이해가 훨씬 쉽습니다. 우리 몸의 관절은 관절낭이라는 아주 질긴 주머니로 단단하게 감싸여 있어요. 주머니로요? 네, 그래서 탈구, 즉 디슬로케이션은 뼈의 관절면이 단순히 떨어지는 걸 넘어서 이 관절낭이나 주변 인대 같은 지지구조물을 완전히 뚫고 이탈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정상적인 정렬이 아예 깨진 거죠. 아, 뚫고 나갔다는 거군요. 그렇죠. 반면에 아탈구, 서블락세이션은 뼈가 정상 궤도를 벗어나긴 했는데 여전히 관절면의 일부가 접촉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아, 완전히 파열되어서 나갔느냐 아니면 아슬아슬하게 버티면서 부분적으로 엇갈려 있느냐 이 차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 차이가 진단이랑 치료의 방향을 완전히 갈라놓게 되거든요. 완전 분리냐 부분 이탈이냐 확실히 와닿네요. 그럼 이 관절이 도대체 왜 빠지는지 그 원인을 좀 짚어보죠. 보통 뼈가 빠진다고 하면 막 교통사고나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낙상 혹은 럭비 선수들이 강하게 충돌하는 그런 엄청난 외상을 떠올리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마치 외부에서 엄청난 힘을 가해서 막 문이 부서져 나가는 것처럼요. 근데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반드시 그렇게 극단적인 충격이 있어야만 탈구가 일어나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네, 사실 그게 임상 현장에서 가장 주의 깊게 보는 부분 중 하나거든요. 저는 오히려 문을 너무 많이 열고 닫아서 경첩이 서서히 헐거워지다가 어느 순간 문이 툭 하고 떨어져 버리는 이른바 그 미세 외상과 과사용에 의한 탈구가 더 흥미로웠어요.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말씀하신 외상성 원인이 가장 직관적이고 흔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헐거워진 경첩 메커니즘, 즉 반복적인 미세 외상은 눈에 띄지 않게 서서히 관절을 망가뜨리거든요. 서서히 망가뜨린다. 네, 그 야구 투수나 테니스 선수, 수영 선수처럼 팔을 머리 위로 강하게 휘두르는 오버헤드 동작을 생각해 보세요. 어깨 관절은 우리 몸에서 가동 범위가 가장 넓은데 그만큼 뼈가 맞닿는 면적이 얕아서 굉장히 불안정해요. 아, 자유로운 대신 불안정하군요. 맞아요. 이 불안정한 관절을 반복적으로 한계치까지 돌리다 보면 뼈를 잡아주는 관절낭이랑 인대가 막 고무줄 늘어나듯이 미세하게 찢어지고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관절을 잡아주는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어느 순간 아주 작은 충격이나 일상적인 동작에서도 뼈가 툭 하고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와, 가랑비에 옷 젖듯이 구조물이 조금씩 느슨해지다가 임계점을 딱 넘는 거군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신경근 조절 문제라는 것도 원인으로 등장하던데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이건 관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관절을 움직이는 근육들이 제 역할을 못해서 생기는 문제로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어 어깨를 꽉 잡아줘야 할 회전근개나 고관절을 안정화시키는 중둔근 같은 근육들이 지치거나 약해지면 뼈를 제자리에 붙잡아둘 동력 자체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육이 못 버텨주는 거죠. 거기에다가 선천적으로 결합 조직이 너무 유연해서 관절이 비정상적으로 꺾이는 엘러스 달로스 증후군 같은 질환도 탈구의 원인이 된다는 걸 보니까 탈구라는 게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사고의 결과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육이랑 인대, 신경의 조화가 무너지면 탈구는 거의 필연적으로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탈구를 분류할 때도 이런 다양한 배경을 다 고려합니다. 분류 기준이 따로 있군요. 네, 발생 시점에 따라서 손상 직후의 급성 탈구, 빠진 상태로 굳어버린 만성 탈구, 그리고 구조물이 헐거워져서 습관적으로 계속 빠지는 재발성 탈구로 나누고요. 또 해부학적 방향도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방향이요? 어깨는 인체 구조상 앞으로 빠지는 전방 탈구가 압도적으로 흔한데요. 반대로 고관절은 뒤로 빠지는 후방 탈구가 훨씬 잦습니다. 고관절이 뒤로 빠진다고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자동차 사고 날 때 발생하는 대시보드 손상이라는 건데요. 대시보드요? 네,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차가 충돌할 때 무릎이 대시보드에 쾅 하고 부딪히잖아요. 그럼 그 충격이 넙다리뼈, 즉 대퇴골을 타고 골반 쪽으로 전달되면서 고관절을 뒤쪽으로 강하게 확 밀어내버리는 거죠. 세상에 무릎으로 받은 충격이 고관절을 뒤로 뽑아버린다는 거군요. 와, 상상만 해도 진짜 끔찍한데요? 네, 엄청난 외상이죠. 근데 이 자료를 깊이 파고들수록 저를 진짜 섬뜩하게 만든 건 그 뼈가 빠지는 방향이나 원인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뼈가 궤도를 이탈하면서 주변 구조물에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지르는지 바로 그 합병증의 메커니즘이 진짜 무서운 부분이더라고요. 핵심을 짚으셨네요. 네. 뼈 주변에는 우리 몸의 핵심 신경망이랑 혈관망이 아주 빽빽하고 정교하게 얽혀 있지 않습니까? 뼈가 막 폭력적으로 제자리를 벗어나는데 이 미세한 전선이랑 수도관 네트워크들이 무사할 리가 없잖아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탈구의 진짜 위험성이 그 뼈 자체의 어긋남보다도 그 주변을 지나가는 신경과 혈관의 2차 손상에 있다는 거예요. 2차 손상이요? 네, 각 주요 관절마다 구조적으로 찰싹 달라붙어서 지나가는 아주 고유한 신경들이 있거든요. 어깨가 전방으로 탈구될 때는 애과신경이 뼈에 짓눌리거나 강하게 당겨지면서 손상될 위험이 큽니다. 애과신경이 다치면 어떻게 되나요? 이 신경이 다치면 어깨를 감싸는 삼각근의 감각이 마비되고 팔을 옆으로 들어올리는 근력 자체가 아예 소실되어 버려요. 와, 팔을 못 드는군요. 네, 그리고 반면에 고관절이 후방으로 탈구될 때는 우리 몸에서 가장 굵은 신경 다발인 좌골신경이 위험해집니다. 이 신경이 손상되면 발목이나 발가락을 아예 움직이지 못하는 등 다리 전체에 심각한 마비로 이어질 수 있죠. 뼈를 제자리에 맞췄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 마비라는 영구적인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는 거네요. 진짜 시한폭탄이 따로 없네요. 그렇죠. 근데 여러 합병증 중에서 응급의학적 관점으로 봤을 때 가장 치명적이라고 묘사된 건 단연 슬관절, 그러니까 무릎 탈구였어요. 무릎이 빠지면 신경 손상을 넘어서 조직이 썩어 들어가는 혈관 손상 위험이 있다고 아주 붉은 글씨로 강력하게 경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무릎 탈구는 정형외과와 혈관외과를 통틀어서 초응급 상황으로 분류됩니다. 초응급이요. 네, 무릎 바로 뒤쪽 오금 부위에는 다리 아래로 피를 공급하는 메인 도로인 슬화동맥이 지나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무서운 점이 이 동맥이 무릎 위아래의 뼈와 근육 구종물에 아주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고정되어 있으면 도망칠 공간이 없겠네요. 맞아요. 여유 공간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무릎뼈가 전후 좌우로 강하게 어긋나면 이 동맥은 유연하게 비켜서지를 못하고 그대로 팽팽하게 당겨지다가 찢어지거나 내벽이 파열되어서 혈전으로 꽉 막혀버리게 됩니다. 맙수사. 이렇게 메인 혈류가 차단되면 종아리 아래쪽 조직이 서서히 괴사하기 시작하거든요. 골든타임을 놓치면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와, 혈관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뼈가 밀려날 때 그대로 찢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군요. 근데 신경이나 혈관 손상 말고도 관절 내부의 구조물 자체가 완전히 파괴되는 경우도 자세히 설명되어 있었어요. 네, 구조적 파괴도 심각하죠. 특히 어깨 탈구에서 나타나는 방카르트 병변이랑 힐삭스 경변이라는 용어는 이름부터가 상당히 좀 전문적이고 어려운데요. 이 둘은 뼈가 빠질 때 관절 안에서 정확히 어떤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기에 생기는 건가요? 그 두 가지 병변은 관절 내부에서 일어나는 파괴의 흔적을 아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먼저 방카르트 병변은 관절순이라는 연골 조직이 찢어지는 현상이에요. 관절순이요? 네, 어깨 관절은 소켓이 아주 얕아서 그 가장자리의 문틀의 고무 패킹이나 흡착판처럼 연골이 벗대어져서 뼈를 잡아주는데 이게 바로 관절순입니다. 뼈가 앞으로 강하게 빠져나갈 때 이 패킹을 그냥 뜯어내버리는 거죠. 아, 흡착판이 찢어지는 거군요. 그렇죠. 흡착판이 찢어졌으니까 나중에는 아주 작은 힘에도 뼈가 쉽게 쑥 하고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힐삭스 병변은 뭔가요? 방면에 힐삭스 병변은 뼈 자체에 흠집이 나는 거예요. 팔뼈의 머리 부분은 생각보다 무르고 동그란 반면 소켓의 가장자리는 엄청 딱딱하고 날카롭거든요. 뼈가 빠져나가면서 이 날카로운 소켓 가장자리에 팔뼈 머리가 강하게 찍히면서 마치 탁구공이 찌그러지듯이 뼈가 푹 함몰되어 버리는 겁니다. 뼈가 찌그러진다고요? 네, 이 함몰된 홈 때문에 팔을 돌릴 때마다 뼈가 소켓 가장자리에 걸려서 다시 빠지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되죠. 와, 흡착판이 뜯어지고 뼈에 찌그러진 홈이 생기는 거군요. 이렇게 물리적으로 구조가 망가지는 것도 큰 문제지만 저는 뼈의 세포 자체가 굶어 죽는 무혈관성 괴사 부분에서 꽤나 충격을 받았어요. 아, AVM 말씀이시군요. 네, 고관절 탈구 시에 대퇴골두, 즉 넓적다리뼈의 머리 부분으로 가는 혈류가 막히면서 뼈가 썩는다는 건데 이게 단순히 그냥 피가 좀 덜 통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무혈관성 괴사는 뼈가 서서히 붕괴되는 아주 치명적인 합병증이에요. 고관절의 대퇴골두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망은 마치 퇴로가 없는 일방통행 도로와 같습니다. 우회로가 없다는 뜻인가요? 네, 다른 우회로가 턱없이 부족해요. 고관절이 뒤로 강하게 탈구될 때 뼈를 감싸고 있던 관절낭이 찢어지면서 이 일방통행 혈관들도 함께 찢어지거나 꼬여버립니다. 뼈를 아무리 빨리 제자리에 맞춰놓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끊어진 혈관을 통해 피가 공급되지 못하면 뼈세포는 영양분을 못 받아서 서서히 죽어가는 거죠. 와, 결국 단단해야 할 뼈가 푸석푸석해지다가 체중을 이기지 못하고 와르르 주저앉아버리게 됩니다. 뼈가 제자리에 돌아가는 시간, 즉 정복이 지연될수록 이 괴사의 위험은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게 되고요. 세상에, 뼈가 완전히 주저앉아 버린다니. 탈구라는 게 뼈를 다시 맞추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 진짜라는 걸 실감하게 되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합병증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나니까 임상 현장에서 왜 그렇게 평가랑 검사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는지 퍼즐이 딱 맞춰지거든요. 눈앞에 환자가 관절이 빠져서 막 엄청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죠. 네, 흔한 상황이죠. 빨리 관절을 막 이리저리 움직여보면서 가동 범위, 그러니까 ROM이 얼마나 나오는지 어디가 걸리는지 확인하고 싶을 텐데 방금 말씀하신 혈관 찢어짐이나 신경 눌림의 위험을 생각하면 무작정 관절을 꺾어보는 건 거의 범죄에 가까운 행동이겠어요? 네, 정확합니다. 그 점이 이 자료가 임상가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경고하는 핵심이에요. 탈구가 의심되거나 아직 뼈를 정복하기 전인 상태에서 환자의 관절을 억지로 움직여서 가동 범위를 검사하려는 시도는 절대 금기입니다. 절대 금기요. 네, 관절을 무리하게 비틀거나 당기는 그 찰나의 순간에 아직 간신히 버티고 있던 혈관을 완전히 파열시키거나 신경을 끊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치료를 하려다가 도리어 환자의 팔다리를 절단하게 만들 수도 있는 진짜 위험천만한 행동입니다. 그럼 뼈를 이리저리 움직이는 게 절대 금기라면 의료진이 환자를 딱 마주했을 때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일, 일종의 생사를 가르는 1차 관문은 무엇이 되어야 하나요? 모든 것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철저한 신경혈관 검사입니다. 관절이 빠진 부위보다 더 먼 쪽, 즉 말초 부위의 상태를 확인하는 거죠. 말초 부위라면 손이나 발끝 같은 곳을 말하는 거죠. 네, 맞아요. 손가락이나 발가락의 감각이 정상적으로 느껴지는지, 스스로 힘을 주어 움직일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또 손톱을 꾹 눌렀다가 떼었을 때
붉은색이 즉각적으로 돌아오는 모세혈관 재충만 시간을 보고요. 피부가 비정상적으로 차갑거나 창백하지는 않은지, 그리고 맥박이 정상적으로 뛰고 있는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맥박과 감각부터 살피는 철저한 확인 과정이군요. 그렇게 신경과 혈관이 어느 정도 안전하다는 게 확인된 후에야 각 관절 특유의 평가로 넘어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료에 나오는 여러 검사들 중에 어깨 불안정성을 확인하는 불안감 검사라는 게 눈에 띄더라고요. 영어로는 apprehension 테스트라고 하던데 환자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한다는 게 어떤 원리인가요? 어떤 걸 상상하셨는데요? 제가 상상하기로는 그 뼈가 빠졌던 바르고 취약한 각도로 팔을 슬쩍 밀어 넣어서 환자가 이거 또 빠질 것 같은데 하고 몸을 확 움츠리게 만드는 그런 구조적인 메커니즘인 것 같거든요. 정확히 그 원리입니다. 어깨 전방 탈구 환자를 눕혀놓고 어깨를 90도 벌린 상태에서 바깥으로 돌리는 외회전 자세를 서서히 취하게 만듭니다. 밖으로 돌리는 네, 이 자세가 바로 어깨뼈가 가장 앞으로 밀려나오기 쉬운 아주 취약한 포지션이거든요. 환자는 이 자세를 취하는 것만으로도 뼈가 다시 관절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본능적으로 근육을 확 수축시키면서 저항하게 됩니다. 이게 양성 반응이죠. 환자 입장에서는 엄청 무섭겠네요. 네, 그래서 여기에 더해 재위치 검사라는 걸 이어서 합니다. 재위치 검사요? 검사자가 앞으로 밀려 나오려는 상완 골두를 두 쪽으로 지그시 눌러주면 뼈가 다시 소켓 안으로 안정적으로 딱 들어가게 되면서 환자의 불안감이랑 통증이 마법처럼 싹 사라집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전방 불안정성을 아주 확실하게 진단해낼 수 있는 거죠. 와, 뼈의 위치를 물리적으로 바꿔주면서 심리적 반응까지 이끌어내는 아주 정교한 검사네요. 그렇다면 다리 쪽, 특히 그 초응급 상황이라는 무릎 쪽은 어떤 평가를 진행하나요? 무릎은 슬개골, 즉 무릎 앞쪽의 동그란 뼈가 바깥쪽으로 빠지려는 성향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료에서 그 Q각, Q엘글이랑 대퇴사두근의 역할을 중요하게 본다고 하던데요. 이 두 가지가 무릎 탈구랑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슬개골을 잡아당기는 근육들의 줄다리기 메커니즘을 이해하셔야 해요. 허벅지 근육이 수축할 때 슬개골을 위쪽으로 당기는 힘의 선이랑 슬개골에서 정강이뼈로 이어지는 인대의 선이 이루는 각도를 바로 Q각이라고 합니다. 각도가 크면 안 좋은 건가요? 네, 골반이 넓을수록 이 각도가 커지는데 각도가 커지면 무릎을 펼 때마다 슬개골이 다리 바깥쪽으로 강하게 튕겨져 나가려는 힘을 받게 되거든요. 이때 슬개골이 밖으로 빠지지 않게 안쪽으로 꽉 잡아당겨주는 핵심 방어선이 바로 허벅지 안쪽의 내측 광근입니다. 안쪽 근육이 버텨주는 거군요. 맞아요. 이 내측 광근이 약해지거나 반응 속도가 느려지면 줄다리기에서 딱 패배하면서 슬개골이 순식간에 바깥으로 탈구되어 버리는 거죠. 와, 근육들 간의 힘의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 뼈가 확 이탈하는 거군요. 그럼 고관절은요? 고관절 후방 탈구의 경우는 눈에 보이는 확실한 단서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아주 뚜렷한 변형이 옵니다. 뼈가 뒤로 빠지면 다리 모양 자체가 변형된다고요? 대퇴골두가 골반뼈 뒤로 넘어가 버리니까 다리가 위로 당겨져서 되게 짧아 보이고 뼈의 구조상 허벅지가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내회전 변형이 관찰된다는 설명이 아주 흥미로웠어요. 탐정처럼 막 환자의 외형만으로도 뼈가 어디에 갇혀 있는지 유추해내는 과정이네요. 네, 임상에서 아주 중요한 관찰 포인트죠. 자, 이렇게 철저한 평가를 거쳐서 마침내 뼈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정복 시술까지 무사히 마쳤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여기서부터가 진정한 재활의 여정일 텐데요. 흔히들 이제 뼈도 맞춰졌으니까 당장 헬스장에 가서 근육을 빵빵하게 키워야지, 근육량이 많아야 관절을 단단하게 감싸줘서 다신 안 빠질 거야 라고 오해하기 쉽잖아요. 네, 진짜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자료가 제시하는 재활의 4단계 전략을 보면 헬스장 바벨을 드는 건 한참 뒤의 일이고 아주 조심스럽고 연약한 과정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이걸 좀 더 큰 관점에서 연결해 보면요. 많은 분들이 범하는 가장 큰 오류가 바로 그겁니다. 찢어진 구조물을 그냥 근육량으로 덮어버리라는 시도죠. 탈구 후의 재활은 조직의 치유 속도에 맞춘 아주 섬세한 4단계를 밟아야 해요. 4단계라면 보호, 가동 범위 회복, 안정화, 기능 복귀 이렇게인가요? 네, 정확합니다. 첫 1주에서 2주의 급성기에는 근력 운동은커녕 절대적인 보호가 최우선입니다. 관절을 고정하는 슬링을 착용하고 RIC 요법,
그러니까 냉찜질, 압박, 거상에 완전히 집중해야 하죠. 그렇게까지 꽁꽁 싸매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늘어나고 찢어진 관절랑이랑 인대가 마치 마르지 않은 시멘트처럼 흐물흐물한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이때 무리하게 움직이면 아직 붙지도 않은 상처를 다시 벌려버리거나 회복될 수 없게 느슨하게 굳어버리도록 만드는 꼴이 되거든요. 아, 어깨 전방 탈구 환자에게 팔을 바깥으로 돌리는 동작을 절대 금지하는 것도 바로 그 구도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굳지 않은 시멘트를 밟지 않는 시기군요. 그러다가 2주에서 6주 사이에 아급성기로 넘어가면 관절이 굳어버리는 걸 막기 위해 가동 범위 훈련을 시작하는데요. 이때도 환자가 온전히 자기 힘으로 팍팍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죠. 네, 처음에는 치료사나 도구의 도움을 받아서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에서 시작해서 아주 천천히 스스로 움직이는 단계로 발전시키더라고요. 근력 운동 역시 관절의 각도를 바꾸지 않고 힘만 꽉 주는 등척성 운동부터 시작해서 조심스럽게 고무밴드의 저항을 이겨내는 훈련으로 나아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네, 점진적인 부하가 생명입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일상이나 스포츠로 복귀하기 위한 6주 이후의 기능기 단계에서 저는 아주 매력적인 개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근력 강화 못지않게 고유 수용성 훈련이 필수적이라는 대목이었는데요. 아, 고유 수용성 정말 핵심 중의 핵심이죠. 네, 이 고유 수용성이라는 감각은 관절의 단순한 힘이 아니라 뇌와 관절이 소통하는 일종의 내비게이션 시스템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와,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고유 수용성 감각은 눈을 감고 있어도 내 팔의 각도가 몇 도인지, 무릎이 지금 얼마나 구부러져 있는지를 뇌에 실시간으로 보고하는 체내 센서 시스템이에요. 관절을 감싸고 있는 인대랑 관절랑 안에는 기계 수용기라는 아주 미세한 센서들이 점점이 박혀 있거든요. 관절에 센서가 있다고요? 네. 근데 탈구가 일어날 때 관절랑이 찢어지면서 이 센서들도 같이 뜯겨나가고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는 겁니다. 센서가 고장났으니까 뇌는 팔다리가 지금 위험한 각도로 가고 있는지, 언제 근육을 수축시켜서 뼈를 붙잡아야 하는지 그 타이밍을 전혀 알지 못하게 되는 거죠. 와, 그게 바로 근육만 빵빵하게 키워서는 재발을 막을 수 없는 이유였군요. 맞아요.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근육은 차를 앞으로 밀고 나가는 엔진이고 고유 수용성은 눈길이나 빗길에서 차가 미끄러지지 않게 각 바퀴의 제동을 독립적으로 잡아주는 차체 자세 제어 장치 같은 거네요. 아, 정확한 비유입니다. 아무리 마력이 높은 슈퍼카라도 자세 제어 장치가 고장나면 커브길에서 그대로 전복되고 마는 것처럼요. 네, 그래서 기능기 재활의 꽃은 바로 이 망가진 센서를 재보정하는 데 있습니다. 단순한 웨이트 트레이닝이 아니라 막 흔들리는 보스볼 위에서 균형을 잡거나 예고 없이 날아오는 공을 잡는 등 예상치 못한 교란 자극을 지속적으로 줘야 해요. 교란 자극이요? 네, 그렇게 해서 관절이 스스로 위치를 인식하고 반응 속도를 확 끌어올리도록 신경계를 훈련시켜야만 완벽한 기능 복귀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뼈의 구조적인 정렬에서 시작해서 신경계의 재보정까지 이 긴 여정을 따라오다 보니까 물리치료와 재활의 영역이 얼마나 깊고 치밀한 과학인지 새삼 느끼게 되네요. 자, 이제 이 복잡한 탈구 메커니즘을 꿰뚫는 일관된 철학, 즉 치료 전문가들이 결코 타협하지 않는 원칙들을 싹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좋습니다. 자료를 전체적으로 조망해 보면 결국 그 5가지 황금률이 나오는데요. 절대 서두르지 말고 구조를 훼손하지 말라는 철학이 밑바탕에 딱 깔려 있는 것 같거든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이 자료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은 생명과 직견되는 구조물을 우선적으로 지켜낸다는 철학이거든요.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정복 전에는 무리한 관절 가동 범위 검사를 절대 하지 않는다. 네, 절대 금기죠. 둘째, 어떤 화려한 검사보다 저림, 창백, 맥박저와 같은 신경혈관 이상을 확인하는 게 최우선이다. 셋째, 고관절 탈구는 무혈관성 괴사의 위험을 항상 경계해야 하고요. 뼈가 썩는 거요? 네. 넷째, 무릎 탈구는 스로아동맥 손상 위험 때문에 무조건 혈관 검사가 1순위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재발을 막으려면 단순 근력 강화가 아니라 고유 수용성과 운동 조절 훈련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완벽한 요약이네요. 결국 탈구 치료는 뼈를 맞추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망가진 고유 수용성을 훈련해서 뇌와 관절의 소통을 복원하는 그날까지 아주 철저하게 계획되어야 하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 영화 속 주인공들이 어깨를 스스로 끼워 맞추고 태연하게 탁 돌아서는 장면을 앞으로는 도저히 편하게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속으로 막 저 사람 저러다 애과신경 다 끊어지고 관절순 너덜너덜해져서 평생 팔 못 올릴 텐데 하고 오지랖을 부리게 될 것 같네요. 아마 그렇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탈구 자료 탐구의 여정을 마무리하면서요. 저는 마지막에 설명해 주신 그 고유 수용성 부분에서 아주 도발적이고 매력적인 생각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뼈가 빠졌다가 다시 맞춰질 때 우리 몸의 하드웨어인 뼈랑 인대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관절의 위치를 파악하는 뇌의 소프트웨어에 일종의 국소적인 기억상실증이 찾아온다는 사실 말입니다. 오, 기억상실증이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입게 되는 수많은 물리적 상처들에 대해서 과연 진정한 완치란 단순히 찢어진 조직이 아물고 뼈가 붙는 것을 넘어 뇌가 그 부위를 다시 온전히 나의 몸으로 신뢰하고 인지하게 만드는 신경학적 재부팅 과정까지 다 포함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깊이 있는 질문이네요.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의 뇌는 지금 모든 관절의 위치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통제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 몸 곳곳에 아직 보정되지 않은 작은 기억상실증이 남아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흥미로운 질문을 남겨드리며 오늘의 딥다이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 깊이 잠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